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민지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건들,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온 놀라운 반전까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었거든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제가 28살 때였습니다. 엄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엄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제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건강해야 엄마가 천국에서 안심하실 거라는 생각에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운명처럼 현재 제 남편인 현우를 만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다른 남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말도 잘 통하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현우는 베이커리 체인점을 몇 개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사랑해줬어요. 사귄 지 1년 만에 현우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솔직히 너무 빨라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만큼 저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서 결혼을 결심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어요. 잘생기고 돈도 있고 성격도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말이에요. 결혼 후 생활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넓고 예쁜 집에서 살게 됐고 생활비 걱정도 없었어요. 현우는 집에서도 저에게 정말 다정했고 작은 일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현우가 이대독자라는 점이었죠. 시댁에서의 부담감이 컸지만 다행히 결혼하자마자 임신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아들로요. 시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특히 시어머니는 3대 독자 손자를 낳았다고 저를 정말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 태연이가 2살이 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둘째를 재촉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딸도 있어야지 아들만 있으면 뭐해라면서 매일같이 둘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둘째를 원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어요. 병원도 다니고 몸조리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죠.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설마 하자가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이 멀쩡한데 임신이 안 되면 여자 쪽 문제지 뭐야. 이런 식으로 은근히 비아냥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병원에서는 둘 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손자를 예뻐하는 것처럼 저도 친딸처럼 챙겨주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더 이상하게 저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둘째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재혼 상대였다는 거예요. 현우의 친어머니는 현우가 5살 때 돌아가셨고 시아버지가 재혼한 게 지금의 시어머니였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현우를 친아들처럼 대하지 않았고 심지어 시아버지에 대해서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현우의 사업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경기 불황으로 베이커리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임대료며 인건비며 고정비용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반으로 줄어든 상황이었거든요. 현우가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어요. 여보, 조금만 더 참아줘. 주식으로 단숨에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우는 매일 그런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죠. 있던 돈마저 모두 잃고 빚까지 지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 집까지 처분해야 했어요.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됐죠. 시어머니의 구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참, 신혼 때는 그렇게 잘 나가더니 이제 와서 얹혀 살겠다고. 창피한 줄도 알아야지. 매일같이 이런 말을 들어야 했어요. 현우는 미안해하며 다시 재기에서 독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더 가슴 아픈 건 현우가 시부모님의 운전기사 역할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별 말씀을 안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다달이 그랬어요. 이런 거라도 해야 밥값은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현우가 이를 악물고 참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 생활이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아버지가 현우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지방에 있는 선산을 처분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시아버지가 직접 가보신다고 하시면서 현우와 함께 지방으로 떠나셨어요. 저는 집에 남아서 태연이를 돌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귀가길에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시아버지와 현우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이럴 수가 없다고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현실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내가 시집 와서 우리 집안에 재수가 없어진 거야.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라고 대답할 수도 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더러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볼 일 없으니까 내 갈 곳 찾아서 나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러면서 태연이는 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어디로 가라고 그러세요? 태연이는 제 아들이에요. 절대 두고 갈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태연이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조용히 있던 아이가요. 할머니는 왜 엄마한테 그래요? 할머니랑 우리는 핏줄도 안 섞인 남남인데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뒷목을 잡고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연이더러 되바라졌다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런 애가 어딨어? 할머니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먼저 아이 아빠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애랑 엄마를 쫓아내겠다고 하시니까 아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차마 어른과 몸싸움을 할 수는 없어서 태연이 손을 잡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시댁 재산이 다 시어머니 손에 넘어갈 게 뻔했어요. 태연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상속도 못 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며칠 후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다는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불륜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의 모든 재산은 3대 독자인 손자에게 상속한다. 며느리 민지는 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며 손자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진다.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발악하셨어요. 즉시 유언무효 소송을 걸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공증까지 받아서 작성한 유언장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도 시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사진, 녹음 파일, 심지어 탐정 보고서까지요. 법정에서 그 증거들이 공개됐을 때 시어머니 얼굴이 어땠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완전히 무너지시더라고요. 결국 소송에서 저희가 승리했어요.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 부동산, 사업체, 예금 등 모든 것이 태연이 명의로 상속됐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끈질기게 들러붙으셨어요.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인연을 들먹이면서요. 그래도 할머니인데 정말 이렇게 냉정할 거야?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예뻐해줬는데.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진짜로 저희를 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모든 게 시아버지 재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태연이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요. 시아버지 재산을 정리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부동산만 해도 서울 강남 일대에 건물이 몇 개 있었고 예금도 상당했거든요. 무엇보다 베이커리 본점 건물이 시아버지 소유였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모든 걸 현금화해서 해외로 나가기로 했어요. 태연이 교육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잖아요.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연락을 해댔어요. 때로는 울면서 애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어머님, 저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희를 쫓아내겠다고 했을 때 이미 관계는 끝난 거예요. 드디어 캐나다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도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정말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시더라고요.
민지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가 가족 아니야?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태연이 손을 잡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죠. 캐나다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또 한 번 뒤바꿨거든요. 전화를 건 사람은 현우의 대학 동창이라고 하는 김 변호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지 씨, 혹시 현우 형이 생전에 DNA 검사를 받았다는 걸 아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DNA 검사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변호사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현우 형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시아버지와 친자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DNA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나온 게 사고 당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사고가 나는 바람에 현우 형에게 결과를 전달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현우 형과 시아버님은 친자 관계가 아니었어요. 즉, 현우 형은 시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다면 현우의 친아버지는 누구란 말인가요? 변호사님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현우 형이 조사를 의뢰한 탐정으로부터 추가 보고서를 받았어요. 현우 형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불륜 관계를 가졌던 남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 남자의 아이가 바로 현우 형이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남자가 바로 지금 시어머니의 불륜 상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시어머니는 현우 형의 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요. 그래서 현우 형이 그날 시아버님께 모든 걸 털어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DNA 검사 결과와 함께요. 하지만 결국 현우는 진실을 밝히기 전에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변호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지 씨,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태연이 군이 시아버님의 친손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현우 형이 시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상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시아버지가 왜 현우를 친아들처럼 대했을까요? 그리고 유언장에서 태연이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했을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다른 변호사님이었어요. 혹시 민지 씨인가요? 저는 박 변호사입니다. 실은 태연이 아버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맡기신 봉인된 편지가 있어요. 태연이가 16살이 되면 어머니께 전달하라고 하셨거든요. 태연이가 올해 16살이 됐거든요. 변호사님이 국제우편으로 그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편지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남긴 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랑하는 며느리 민지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현우랑 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거야. 맞아. 현우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여기며 키웠고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현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에게 모든 걸 고백했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미안하다고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내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남자, 즉 현우의 친아버지가 나중에 내가 재혼한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거였어. 정말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이었지.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우에게는 알리지 않았어.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서 말이야. 하지만 최근에 현우가 스스로 진실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단다. 민지야, 너는 정말 소중한 며느리야. 현우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태연이를 잘 키우고 있어. 설령 태연이가 내 친손자가 아니더라도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해. 내 모든 재산을 태연이에게 주는 이유는 단순해. 진짜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태연이는 내가 사랑하는 손자고 너는 내가 아끼는 며느리야. 그 여자는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렸을 뿐이야. 현우의 친아버지와의 관계도 돈 때문이었고. 하지만 너와 태연이는 달라. 진짜 가족이야.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태연이의 친할아버지, 즉 현우의 친아버지가 실은 큰 회사 사장이야. 그 사람도 곧 태연이의 존재를 알게 될 거야.
태연이가 그 사람의 유일한 손자거든.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후계자를 찾고 있었어. 현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태연이를 찾을 거야.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 태연이 잘 키워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사랑하는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의 연속이었거든요. 과연 시아버지 말씀대로 며칠 후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신을 대성그룹 회장이라고 소개하는 분이었어요. 혹시 태연이 할머니인가요? 저는 그 아이의 친할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정말 정중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현우가 제 아들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태연이를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태연이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고 그 아이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죠. 태연이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였어요. 엄마, 그럼 우리 정말 드라마 같은 집안이구나. 근데 상관없어. 나는 엄마랑 아빠가 최고야. 하지만 동시에 친할아버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어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면 만나봐도 될 것 같아. 어차피 아빠 대신 그분도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화상통화로 먼저 만나보기로 했어요. 태연이의 친할아버지는 정말 인자한 분이셨어요. 태연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정말 현우를 닮았구나. 미안하다, 태연아.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몰라서 정말 미안해. 그분은 현우 어머니와의 일을 정말 후회하고 계셨어요. 젊은 시절 실수였다고 현우 어머니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태연이를 만난 게 천만다행이야. 내가 책임지고 그 아이 뒷바라지 하겠어. 태연이도 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정말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었거든요. 몇 달 후, 저희는 한국을 방문해서 친할아버지를 직접 만나 뵈었어요. 대성그룹은 정말 큰 회사였고 할아버지는 태연이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현우야,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몰라줘서. 하면서 태연이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친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시어머니가 최근에 자신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태연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태연이 할머니라면서 캐나다에 있는 태연이를 데려오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어떻게 친할아버지를 찾았는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집념이라니.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조사해봤어. 그 여자가 현우 어머니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도, 나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정말 뻔뻔한 여자더라고. 친할아버지는 태연이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감사하지만 태연이가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아이로 자랐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친할아버지는 제 말씀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 민지 말이 맞아. 태연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 후 친할아버지는 정기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해서 태연이와 시간을 보내셨어요. 정말 좋은 할아버지셨어요. 돈보다는 사랑으로 태연이를 대해주셨거든요. 해시태그 시어머니의 마지막 발악과 진짜 결말. 그런데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캐나다로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저희 주소를 알았는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걸 보고 달려드시더라고요. 태연아, 할머니야. 할머니가 너 보러 왔어. 태연이가 깜짝 놀라서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저 할머니가 또 왔어요. 어떡하죠?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집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민지야, 나와. 내 손자 돌려내놔. 너 같은 년이 내 손자를 데리고 도망가면 되는 거야? 이웃들이 다 구경 나올 정도였어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대화를 하기로 했죠. 어머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더 이상 저희랑 상관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상관없다고? 내가 그 아이 할머니인데? 그리고 나 이제 다 안다. 태연이 친할아버지가 대성그룹 회장이라는 것도 역시나 돈 때문에 온 거였어요. 친할아버지가 부자라는 걸 알고 태연이를 이용하려는 거였죠. 나도 태연이 키우는데 기여했으니까 뭔가 받을 권리가 있어.
그 회장한테 말해서 나도 좀 도와달라고 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를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다니요. 어머님은 태연이를 키운 적도 없고 도리어 저희를 괴롭히기만 하셨잖아요. 무슨 권리를 주장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완전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인연이 정말. 그럼 내가 지금까지 참고 산 거는 뭐야? 너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태연이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왔어요. 할머니, 그만하세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할아버지는 따로 계셔요. 시어머니가 태연이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제가 태연이를 보호했어요. 그리고 이웃분이 이미 경찰을 불러주셨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상황을 정리해줬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소리를 질러댔어요. 내 권리야. 내가 그의 할머니라고. 내 권리를 빼앗지 마. 결국 시어머니는 추방 경고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할아버지께서 조치를 취하셨더라고요. 그 여자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했어. 안심하고 살아도 돼. 친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시어머니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어요. 지금 저희는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태연이는 캐나다 고등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친할아버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친할아버지는 태연이에게 대성그룹을 물려줄 생각이라고 하시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태연이가 원하는 길을 가면 돼. 내가 뒷받침해줄게. 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태연이와 함께 정말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태연이가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는 캐나다에 있을 예정이고 그 후에는 태연이 결정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